조용한 서버에 울림이 강민수의 작은 사무실을 채웠다.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보안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 스트림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술 인큐베이터 루츠텍는 이른 오후에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요새이자 숨겨진 세계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었지만 그 심장부에는 그녀가 지난 7년간 공들여 구축한 정교한 시스템이 숨쉬고 있었다. 인큐베이터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고 서울의 2층 구석, 화려한 강남의 타워들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코딩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목적, 이 건물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안된 연구실은 오직 4명의 아이들을 위해 존재했다. 그 아이들은 이 건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아이들, 한들들셋, 세트, 그리고 넷. 6살 배기 4 쌍둥이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저 말이 늦고 조용한 어쩌면 약간의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 그들은 그녀의 비밀 병기이자 가장 심오한 기쁨이었으며 그녀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비범함을 숨기기 위해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세심하게 조각해왔다. 가장 체구가 작은 한은 자신에게 맞게 개조된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줄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재미삼아 네트워크 인프라를 분석하고 백도어를 찾고 있었다. 현재 그의 목표는 보안이 허술한 지역 대학의 네트워크였다. 그는 이미 방화벽을 우회할 3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낸 참이었다. 진지한 표정의 들은 또 다른 화면에서 주식시장 티커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며 미세한 변동을 예측했다. 그녀의 작은 모의 투자 펀드는 지난 6개월간 시장 평균을 200%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녀는 것이 경제의 리듬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셋은 납땜 도구와 3D 프린터로 출력된 부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상업용 드론을 분해하고 하드웨어를 개조하며 신호 암호화를 개선하는 중이었다. 그는 작업에 몰두한 작은 기술자처럼 집중하며 조용히 허밍을 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정밀했다. 넷은 가장 조용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특정 인구 집단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향력의 본질, 즉 어떻게 서사가 만들어지고 파괴되는지를 이해했다. 그녀의 화면은 복잡한 소시오그램과 데이터 시각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읽어냈다. 민수는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오후 간식 우유와 쿠키를 준비했다. 이 평범한 행위가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매주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의 사령관이자 교사였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의 삶은 이 연약한 천재들을 지키는 데 바쳐졌다. 그 평온함은 등기 우편물 한 통의 도착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봉투 상단의 로고가 민수의 숨을 먹게 했다. 유진그룹. 그것은 그녀의 혀에 남은 산수완의 맛이었고 그녀가 이미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이 이름을 보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었다. 그녀는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손길로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 부지에 대한 매입 제안서였다. 가격은 모욕적일 정도로 낮았지만 그 문구는 요청이 아니었다. 법적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요구였다. 그들은 새로운 고급 상업단지를 짓기 위해 이 땅을 원했다.
두 번째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안전규정 위반 및 지역구획법 위반에 대한 경고장이었다. 그것은 근거가 없었다. 민수는 자신의 서류 작업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압박 전술이었다. 숨통을 조이는 것, 고전적인 유진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약한 상대를 이런 식으로 짓밟았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7년. 그녀가 이 연약한 평화, 이 숨겨진 세계를 구축하는데 꼬박 7년이 걸렸다. 이제 그녀 과거의 괴물이 그녀를 찾아냈다. 박태준, 유진그룹의 CEO.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 그는 그녀가 죽었거나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수는 편지를 쥔 채 벽에 기댔다. 태준은 그녀를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파괴했다. 유진그룹 R&D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유능한 프로그래머. 그녀는 그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그에게 매력적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곧 위협이 되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당시 정계 거물의 딸과 약혼을 마무리 짓는 중이었다. 똑똑하지만 불편한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녀가 뺀 아이는 그의 야망의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다. 치명적인 데이터 유출 사건. 그는 증거를 조작했고 자신의 내부 접근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해고당했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모두의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산업은 그녀에게 문을 닫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임신한 채 홀로 도망쳤고 이 잊힌 동네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또 다른 충격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철로 단련시켰다. 그녀의 고통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집념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기분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한이 타이핑을 멈췄다. 들이 데이터에서 눈을 뗐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유해온 침묵의 언어 시선으로 소통했다. 엄마, 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걱정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편지를 접었다.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냥 무례한 어른들일 뿐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로고를 보았다. 그들은 유진그룹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 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금융분석가인들이 입을 열었다. 유진그룹 CEO 박태준. 시가총액 80조 원. 공격적인 확장 전술, 적대적 인수 및 부동산 강제 매입 전문. 그녀의 목소리는 뉴스 보도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이미 이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를 외우고 있었다. 넷이 덧붙였다. 그들의 대외 홍보 점수는 취약해요. 최근 하청업체 착취 관련 스캔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언론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연줄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녀는 유진그룹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병사들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부당하게도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랐던 전쟁을 대비해 그들을 훈련시켰다. 다른 엄마들이 자장가를 가르칠 때 그녀는 시스템 코드 그리고 전략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생존 기술을 주입했다. 마치 편지에 의해 소환되기라도 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인큐베이터 밖에 멈춰 섰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노크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을 훑어보며 사진을 찍었고
근처에서 놀던 몇 안 되는 동네 아이들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쫓아냈다. 민수는 블라인드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다. 유진의 법무팀이거나 혹은 인수 부서 소속일 것이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고 이곳의 거주자에게 그들은 작고 유진은 거대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한 남자가 낡은 외벽의 균열을 가리키며 비웃었고 태블릿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들은 거짓된 명분을 쌓고 있었다. 민수는 이 전술을 알았다. 그것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법적 비용으로 피를 말리도록 고안된 전략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단계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질 것이다. 기술자인 셋이 그 남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차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번호판 8812. 저 모델의 보안 시스템은 결함이 있어요. 90초 안에 원격으로 엔진을 끄고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블라인드를 닫았다. 어둠이 일시적으로 방을 감쌌다. 박태주는 7년 전에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를 약하고 감정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는 그녀의 경력과 명예를 짓밟고 그녀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몰랐다. 그는 그녀를 묻으려 함으로써 가장 비옥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토양에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한들셋 그리고 넷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정밀하며 절대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깨끗한 연결이 필요해. 심층 풀옥시 체인으로. 들 유진의 분기별 재무보고서 전부 다 뽑아. 셋 도시의 공공설비망 설계도를 확인해줘. 넷 박태준의 개인 일정을 찾아내.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항상 훈련받아온 게임이 방금 시작되었다. 괴물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버림받은 엄마 강민수와 그녀의 6살 배기 4명의 천재들은 이제 그 부름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 연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수는 중앙 지휘석에 앉아 4개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 흐름을 감독했다. 이곳은 루츠테크의 진정한 심장이었다. 지난 7년간 모은 중고 서버와 기부받은 고성능 장비, 그리고 민수 자신이 직접 구축한 맞춤형 네트워크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제 이 통제실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비대칭 전쟁의 사령부가 되었다. 작전명 네메시스가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페르소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준이 7년 전 무참히 짓밟았던 한 여자의 복수심이 응축된 결정체이자 그의 오만함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4명의 천재적인 지성이었다. 민수는 침착하게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 진입으로 확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유진의 메인 방화벽은 너무 뻔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문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빠르게 스크롤되는 코드 라인을 따라갔다. 그는 거대하고 둔한 공룡의 가죽을 샅샅이 훑는 날렵한 포식자였다. 찾았어요. 몇 분 후 한이 말했다. 정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2년 전 인수한 물류자회사에 잊힌 유지보수 포트예요. 보안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오만한 거예요. 그는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가장 강력한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는 시스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스텔스 루트킷을 심어 백도어를 확보했다. 동시에 들은 유진그룹의 방대한 재무제국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은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재무 분석 차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바이오 2년 전 상장,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어요. 들이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의 호기심 대신 냉철한 분석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신약 YJ7의 임상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데이터가 없잖아. 민수가 지적했다. 그들은 지난 6개월간 3번이나 데이터 발표를 연기했어.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유진그룹의 방식을 잘 알았다. 박태주는 실체보다 포장과 여론 조작에 능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탐욕을 이용해 거품을 만들고 있었다. 정확해요, 엄마. 넷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녀는 유진바이오 관련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의 여론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다. 투자자 커뮤니티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비판적인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묵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감의 임계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아니, 다시 입을 열었다. 물류 자회사 서버를 통해 유진바이오의 내부 마케팅 서버 아카이브에 접근했어요. 그는 메인 R&D 서버나 임원진의 금고를 노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섣부른 행동이었다. 그들은 보안 등급이 낮은 마케팅 자료실에 이걸 그냥 방치해뒀어요. 한이 화면에 문서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파일 제목은 YJ7 3상 임상 내부 검토 보고서 대외빈이었다. 민수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긍정적인 중간 결과와는 달리 최종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 실패와 심각한 부작용 발현율 증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유진바이오는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박태준, 변한 게 없구나.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과 돈을 아무렇지 않게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를 확보한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인 실수였다. 그저 민수가 결단을 내렸다. 자금 준비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루츠테크 기부금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분리해둔 투자 자금. 내 모의 투자금 전부를 변환시켜. 민수는 이 날을 위해 아이들의 천재성을 시험하고 동시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익명의 기부 형식을 빌려 이 펀드를 운용해왔다. 유진바이오. 공매도 숏셀 들어간다. 들은 눈을 빛냈다. 레버리지는 최대로. 하지만 시장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분산 주문할게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의 유령 계좌 30개를 동시에 사용할 거예요. 그녀는 이미 수십 개의 익명 계좌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것은 민수가 7년 전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만들어둔 안전장치였다. 세스 네메시스에 의해 목소리를 준비해. 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해킹한 게 아니야. 내부 고발자가 제보하는 거야. 음성 변조 프로토콜 가장 자연스러운 걸로. 셋은 이미 딥페이크 음성 합성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40대 중반 흡연자, 약간의 불안 증세가 있는 유진바이오 재무팀 직원의 목소리로 설정했어요. 작전은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장마감 1시간 전 들의 분산 공매도 주문이 조용히 시장에 스며들었다. 거대한 유진바이오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미미한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정확히 계산된 규모였다. 그리고 장마감 직후 네메시스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훔친 문서를
그냥 인터넷에 살포하지 않았다. 넷이 선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 3명과 가장 신뢰받는 주식 포럼의 운영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태로 발송되었다. 동시에 셋이 준비한 내부 고발자의 음성 파일, 유진의 사기극을 개탄하는 내용이 담긴 이 몇몇 소셜미디어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다음날 아침 유진그룹 본사 80층 CEO 박태준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였다. 동해의 일출이 통유리창을 통해 그의 광활한 책상을 비췄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 그 자체였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그가 태블릿 화면을 집어던지듯 비서실장에게 밀어붙였다. 유진바이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YJ 채울 관련 악성 루머가 퍼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어젯밤부터 일부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내부 보고서라는 것이 유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박태준이 포효했다. 누가 감히 어떤 놈들이 우리 물건에 손을 댄 거지. 경쟁사야, 삼성이야, 셀트리온이야. 그는 즉시 보안 책임자인 김 이사를 호출했다. 김 이사는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지금 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CEO님, 이건 단순한 루머 유포가 아닙니다. 데이터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정교한 방식입니다. 정교하다고 박태준이 비웃었다. 그냥 좀도둑일 뿐이야. 당장 색출해.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내.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기사를 쓴 놈들 전부 고소해. 언론사 광고도 중단시켜. 박태준은 분노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겪는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하찮은 경쟁자의 발악 정도로 여겼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치밀함이나 그 근원적인 분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즉각적인 보복과 힘의 과시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루츠테크라라는 작은 인큐베이터, 그가 강제로 매입하려던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거대한 사업 지도에서 먼지 같은 점에 불과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 강민수라는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서 이미 죽은 존재였다. 하지만 김 이사는 달랐다. 그는 보안 전문가였다. 그는 해커의 침입 로그를 분석하며 미간을 좁혔다. 이상합니다. 그가 혼잣말을 했다. 침입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YJ-C를 보고서 정확히 그것 하나만 노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파일의 위치를 알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흔적이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김 이사는 이것이 단순한 경쟁사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공격에는 돈이나 시장 점유율 이상의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의심을 자신의 분노한 상사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 한편 루츠테크의 지하 연구실. 민수와 아이들은 유진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들이 작은 승리에 의해 미소를 지었다. 공매도 수익 1차 청산 완료. 초기 자금 대비 1200% 수익률입니다. 박태준의 금고에서 우리 유치원 1년 운영비가 나왔네요. 민수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신호탄 첫 번째 경고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이 공격을 자신과 연관 지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잘했어, 얘들아. 민수가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괴물이 피맛을 봤으니 더 사납게 날뛰겠지.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 박태준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바이오의 주가는 이틀 만에 30%가 폭락했고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금융당국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이것은 단순한 악성 루머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제국에 가해진 명백한 공격이었다. 김 이사, 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이틀이 지났어. 그런데 나에게 보고하는 거라곤 추적 중이라는 말뿐인가. 내 보안팀은 수백억을 들인 장식품이었나. 그는 김 이사를 맹렬하게 쏘아붙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가 났다. 그는 누군가 감히 자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김 이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CEO님, 이건 평범한 해킹이 아닙니다. 범인은 네메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마치 우리 시스템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물류 자회사의 잊힌 포트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자 박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누구지? 해고된 놈인가 아니면 경쟁사 스파인가 당장 색출해. 그놈의 손가락을 잘라버릴 테다. 그는 즉각적인 보복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동시에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 망할 인큐베이터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깟 낡은 건물 하나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거지.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모든 수단을 써서 그들을 압박해. 박태준은 자신이 방금 내린 2개의 명령이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광기 어린 분노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할 수 없었다. 그에게 강민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루츠테크는 그저 성가신 방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달랐다. 그는 편집증적인 의심이 직업에 미덕인 사람이었다. 네메시스,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너무 과시적이고 너무 연극적이었다. 그리고 그 실력은 김 이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아는 그 어떤 현직 해커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유진그룹의 전현직 직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지하 연구실의 강민수는 또 다른 법률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 이번에는 소방안전법 위반 및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긴급 퇴거 명령서였다. 관할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유진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선명했다. 그들은 민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셋이 서류를 읽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넷은 이미 해당 공무원의 소셜미디어와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있었다. 그 구청 담당자 최근에 유진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대출 내역이 깨끗하지 않아요. 넷이 차갑게 보고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민수가 서류를 구겨버렸다. 박태준은 힘으로 누르는 것 외에는 몰라. 그가 압박을 가하면 우린 더 세게 밀어붙일 뿐이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가운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을 알아. 바로 그의 오만함이야. 들다음 목표는 민수가 물었다. 들이 화면을 돌렸다. 유진건설의 뉴호프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대거 투입한 스마트시티 사업이죠. 박태준의 가장 큰 치적 사업이에요. 그녀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들을 가리켰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재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데 특정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액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부패에 냄새가 나는구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박태준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과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더럽고 탐욕스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다. 한셋, 유진건설 프로젝트 서버에 들어가 뉴호프시티 관련 자료가 필요해. 설계도 자재 명세서, 하청업체 계약서, 이메일, 전부 다. 아이들이 작업에 착수하는 동안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봉인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며 7년 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때 그녀는 유진그룹 R&D 센터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었다. 코드와 데이터에 미쳐있던 재능 넘치고 열정적인 프로그래머 강민수. 박태주는 당시 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상무였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칭찬했고 그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늦은 밤의 서버실. 둘만의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 기술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 민수는 그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열정의 일부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곤란한데 민수 씨. 그는 그녀를 민수 씨라고 불렀다. 알다시피 난 곧 정계 거물인 김 의원의 딸과 약혼해. 이건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민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럼 우린 우리 아기는. 박태주는 그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우리 그런 건 없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 난 내게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거대한 괴물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재앙이 닥쳤다.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사고가 터졌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강민수를 가리켰다. 그녀의 터미널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었고 그녀의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내부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박태준이었다. 그는 차갑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수 연구원, 회사는 당신의 재능을 믿었소.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돈과 배신으로 갚았군.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각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소.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나중에야 민수는 깨달았다. 데이터 유출은 박태준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경쟁사와의 더러운 뒷거래를 위해 직접 계획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고 임신한 채 귀찮게 구는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그녀의 접근 권한을 도용해 증거를 심었고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었다. 업계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그녀는 아무 데서도 일할 수 없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도망쳤다. 그리고 이 잊힌 동네에서 4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녀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언젠가 박태준에게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는 처절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엄마. 한이 목소리가 그녀를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끌어냈다. 찾았어요. 유진건설 서버 보안이 형편없네요. 뉴호프시티의 진짜 자재 명세서예요. 화면에는 공식 문서와는 다른 이중 장부가 떠 있었다. 값비싼 내진 설계용 철근 대신 기준 미달의 중국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었다. 셋이 덧붙였다. 설계도도 엉망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주요 방화 구획을 무시했어요. 저 건물 불나면 그냥 통째로 타버릴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넷은 이미 해당 비리를 승인한 시의원과 유진건설 임원 간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민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분노의 연료가 되는 것을 느꼈다. 박태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좋아. 민수가 말했다. 이번엔 주식시장이 아니야. 이번엔 그의 명예를 직접 타격한다. 네메시스의 두 번째 공격은 더 치명적이고 정교했다. 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탐사 보도 전문 기자와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에 동시에 전송했다. 단순히 자료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당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의 컴퓨터에만 열람 가능한 일회용 키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동시에 셋은 자신이 개조한 드론을 뉴호프시티 건설 현장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드론은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 기준 미달의 자재가 사용된 부분은 명백한 온도 차이를 보이며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이 영상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 영상으로 편집되어 유튜브와 주요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신문 한 명과 저녁 뉴스는 온통 뉴호프시티 부실 시공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정부 보조금은 즉각 동결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벌어졌다. 박태준의 치적은 하루아침에 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을 벽에 집어 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유진바이오 사태가 겨우 진정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건설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네메시스,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는 김이사를 노려보았다. 김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CEO님, 두 공격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용된 코드의 서명 시그네처이 일치합니다. 동일범입니다. 김이사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삼켰다. 이 정도의 실력자라면. 그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다 멈췄던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다. 강민수.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7년 전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 유진그룹 본사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박태준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공기는 분노와 불신으로 무거웠다. 뉴 호프시티 스캔들은 유진바이오 사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파트너사들은 등을 돌렸으며 언론은 그를 국민 사기꾼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정체불명의 적 네메시스에 의해 균열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준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경멸로 변해 있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앞에 앉은 수십 명의 임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어. 네메시스라는 쥐새끼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는 자가. 내가 그놈을 찾아내면 내 손으로 그 심장을 찢어버릴 거요. 그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의심스럽게 훑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임원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것이 외부의 해커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내부의 적이 저지른 짓이라고 믿었다. 그의 편집증은 하늘을 찔렀고 이로 인해 유진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다. 김 이사는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박태준의 분노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고도로 훈련된 적에 의한 정밀 타격이었다. 박태준이 내부의 적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네메시스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CEO의 광기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분석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네메시스가 남긴 희미한 디지털 서명을 다시 분석했다. 처음에는 유령처럼 보였던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수십 년간 이 분야의 최고였다. 그는 코드를 보았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파괴 브루트 포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아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었고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이 코드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지성으로 쓰여 있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코드의 스타일이 낯설지 않았다. 요즘 해커들의 방식과는 달랐다. 요즘 해커들은 과시적이고 파괴적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쓴다. 하지만 이 코드는 달랐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피하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논리를 이용했다. 이것은 구식 올드스쿨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철학을 과거 유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박태준의 편집증이 적어도 한 가지는 옳았다고 생각했다. 이 스타일은 유진의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내부 보안망을 통해 유진그룹의 모든 전직 R&D 및 보안팀 직원의 인사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명예 퇴직이나 보안 문제로 해고된 이들을 중심으로 필터링했다. 수백 개의 이름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대부분은 평범한 불만 세력이나 무능력한 직원들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기록을 뒤졌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다. 강민수, 7년 전 R&D 센터 최연소 수석 연구원.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한 긴급 해고. 박태준 회장이 직접 주재한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김 이사는 그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당시엔 그저 재능 있는 젊은 직원의 어리석은 탐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강민수의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업적은 눈부셨다. 입사 3년 만에 그룹의 핵심 보안 아키텍처 설계를 도왔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와 코드 샘플이 파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김 이사는 그녀의 오래된 코드 조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효율성 우아함 시스템의 논리를 꿰뚫는 접근 방식. 그것은 네메시스의 코드 서명과 거의 일치했다. 김 이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7년 전 강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지난 7년간 숨어 지내며 이런 괴물 같은 해킹 실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녀에게는 이런 거대 기업을 상대할 자원이나 동기그는 잠시 망설였다. 박태준에 대한 원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동기는 충분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망상이야.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썼다. 7년 전에 사라진 여자가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다는 건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피로감이 엉뚱한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치부했다. 그는 강민수의 파일을 닫았다. 그녀는 그저 불행한 과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는 파일을 닫았지만 강민수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루추테크,
인큐베이터에 대한 박태준의 명령을 떠올렸다. 그 낡은 건물. 박태준이 유독 그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김 이사는 두 사건이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메시스 5와 강민수의 코드 스타일이 일치한다는 불길한 우연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부하 직원에게 루츠테크의 배경 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한편 지하 연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집중력이 넘쳤다. 유진그룹이 혼란에 빠진 지금이 바로 네메시스의 본체가 움직일 때였다. 민수는 김 이사 같은 인물이 결국 자신의 흔적을 쫓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끝내야 해. 민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박태준의 진짜 금고를 열 시간이야. 그의 모든 죄악이 담긴 곳 볼트 더 볼트라고 불리는 곳이지.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다. 하느님이 볼트의 디지털 방어벽을 분석하고 있었다. 엄마, 이건 차원이 달라요. 유진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네트워크예요. 물리적 접근이나 아주 특수한 키가 필요해요. 들이 재무 분석을 통해 볼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태준의 비자금 로비 장부,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곳일 거예요. 셋은 조용히 하드웨어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다. 디지털로 안 된다면 물리적으로 들어가야죠. 그가 말했다. 그는 유진그룹 본사 건물의 상세한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CEO 집무실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볼트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 장치는 그 방해 전자 잠금 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EMP 전자기 펄스 발생기예요. 물론 아주 약하고 국지적으로. 넷은 박태준과 그의 비서실, 그리고 김 이사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해요. 박태준은 내부 배신자를 찾고 있고 김 이사는 유령을 쫓고 있어요. 넷이 보고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4명의 아이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녀는 김 이사가 루츠테크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포착했지만 그들의 조사는 아직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민수는 7년 전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를 떠올렸다. 김 이사가 지금쯤 그것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을 파괴된 여자로 기억하겠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터였다. 김 이사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가 확신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박태준의 심장을 꺼내야 해. 셋 장비는 얼마나 걸리지 한 물리적 침투를 위한 경로를 확보해. 넷 그들의 주의를 돌릴 만한 가장 큰 미끼를 준비해. 다시 유진그룹 본사. 김 이사는 강민수의 파일을 덮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부하 직원이 가져온 루츠테크 관련 보고서를 읽었다. 비영리 단체, 전직 프로그래머 강민수가 운영. 평판은 좋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 최근 유진의 부지 매입 제안을 거부. 보고서는 평범했다. 하지만 김 이사의 눈은 전직 프로그래머 강민수라는 부분에 고정되었다. 강민수. 그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녀가 그 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고. 그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 정도였나. 복수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신세로군. 그는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실소했다. 7년 전에 천재 프로그래머가 지금은 낡은 건물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이나 가르치고 있다니. 그녀가 어떻게 감히 유진그룹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김 이사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그는 강민수가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한 안도감 대신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너무 완벽하잖아. 그가 생각했다. 망가진 천재가 조용히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 너무 전형적이야.
그는 7년 전 강민수의 눈빛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녀는 울거나 빌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태준을 꿰뚫어 볼 듯이 차갑게 응시했었다. 박태준은 김 이사의 이런 미묘한 심리 변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네메시스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그 낡은 루추테크 부지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불태웠다. 그는 그 땅에 자신의 치부를 묻어버린 무언가가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법무팀을 다시 닥달했다. 당장 용역이라도 동원해 그 여자 강민수인지 뭔지 길거리로 쫓아내. 그의 분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으로 나뉘었지만 그 두 전선이 하나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지하 연구실. 민수는 박태준이 루추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때가 되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가 우리 집 문을 부수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금고를 털어야 해. 그녀는 7년 전 박태준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날을 기억했다. 이제 그녀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네메시스 그 자체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강민수. 그는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녀가 네메시스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7년간 무엇을 준비한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동기는 단순한 복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는 방금 자신이 닫았던 강민수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는 루추테크의 보안 카메라 피드를 해킹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유진그룹 보안 통제실. 김 이사는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루추테크에서 전송되는 저화질의 영상이었다. 그는 강민수를 보았다. 그녀는 지치고 삶에 찌든 모습으로 작은 교실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4명의 아이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 패배하여 허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완벽하게 망가진 여성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김 이사는 자신을 향한 짜증을 느꼈다. 7년 전에 낡은 파일을 뒤지며 유령을 쫓는데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이 여자는 유진그룹은커녕 커피 머신 하나 해킹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연결을 거의 끊을 뻔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강민수가 아이들에게 쿠키와 우유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극히 평범하고 모성에 넘치는 광경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쳤다. 자신의 의심이 이제는 직업적인 망신으로 느껴졌다. 그는 강민수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고 확신하며 그 연결고리는 막다른 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영상을 끄고 네메시스의 코드 서명 분석이라는 더 시급한 문제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하 연구실에서는 한의 손가락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접속 종료. 김 이사가 우리 허니폿에서 나갔어요. 강민수는 자신이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숨을 내쉬었다. 루프는 그녀가 물었다. 완벽했어요. 한이 확인했다. 그는 어제 촬영해둔 우리가 평범하게 노는 15분짜리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사의 오만함, 즉 그녀의 무력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가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그녀가 무해하다고 믿고 싶어 했고 그들은 정확히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다. 그는 자신의 총명함에 만족하며 눈이 멀었어.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믿고 있겠지. 그녀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교란 작전 개시. 들렛. 1EL을 풀어. 김 이사의 팀 전체가 너무나 짙은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진짜 불꽃을 보지 못하도록.
들과 넷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공격을 실행했다. 일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조잡하고 추적이 쉬웠다. 대신 일은 유진그룹 내부 서버에 인덱스 파일을 겨냥한 고도의 데이터 오염 악성 코드였다. 순식간에 수천 명의 유진 임직원들의 이메일이 무작위 기호로 변했다. 재무보고서는 해독 불가능한 잡동사니가 되었고 일정 관리 시스템은 1970년에 회의를 표시했다. 불과 90초 만에 유진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거대한 혼란이 일어났다. 김 이사의 사무실은 자동 경보로 가득 찼다. 이것은 이전의 2번의 정밀 타격과는 달랐다. 이것은 재앙적이고 전사적인 시스템 오류였다. 네메시스를 추적하느라 이미 한계에 다다른 그의 팀은 순수한 혼돈 상태에 빠졌다. 김 이사는 임원층을 감시하던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가용 인력을 1사태 진단과 격리에 투입하라고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민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을 한 그녀는 유진타워를 향해 밤의 어둠 속을 이동했다. 그녀는 이 건물을 알았다. 7년 전 그녀는 이 건물의 일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직접 설계했었다. 그녀는 정문을 지나 지하의 유지보수 터널로 향했다. 불명계 퇴직자라는 이유로 7년간 취소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그녀의 오래된 출입카드. 한이 불과 몇 분 전에 그 카드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복구시켰다. 보안등이 녹색으로 깜박였다. 그녀는 자신이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기계의 금속 내장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오존과 재활용된 공기 냄새가 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셋이 만든 작고 밀도 높은 검은색 상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고속 SSD와 맞춤형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경보를 울리지 않고 물리적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국소전자기 펄스 EMP 발생기가 들어있었다. 넷의 예측대로 임원층은 조용했다. 일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좌절감 속에 퇴근했거나 혹은 저 아래층의 IT 비상대책실에 모여 있었다. 민수는 박태준의 집무실에 접근했다. 생체인식 스캐너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카메라 루프 작동 중 들어가세요. 한의 목소리가 그녀의 작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민수는 세세 장치를 스캐너 근처에 갖다 댔다. 희미한 클릭 소리가 났다. 장치가 잠금 장치의 요청 신호를 포착했고 한이 몇 주 전 미리 훔쳐둔 박태준의 지문 데이터를 전송했다. 잠금 장치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값비싼 가죽과 박태준 특유의 샌다루드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배신의 냄새였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책상이나 수십억 달러짜리 야경을 무시했다. 그녀는 곧장 책상 뒤에 거대한 추상화로 향했다. 불을 과시하는 천박한 그림. 그녀는 그의 자아를 알았다. 금고는 그 자신의 기념비 뒤에 있을 터였다. 그녀가 그림을 옆으로 밀자 복잡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달린 티타늄 합금의 금고문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그 에어 갭 아이얼 갭의 서버였다. 네트워크 케이블도 와이파이도 연결되지 않은, 오직 박태준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셋 네 차례야. 그녀는 검은 상자를 열고 셋이 맞춤 제작한 인터페이스 1년의 자기 탐침을 금고의 유지보수 포트에 연결했다. 장치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엄마 들어갔어요. 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자적인 암호화 키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력해요. 하지만 셋의 장치가 더 빨라요. 그 검은 상자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차별 대입 브루트 포스, 복호와 가속기였다.
한이 디지털 문을 두드리는 동안 셋의 하드웨어는 자물쇠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다. 한의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미친 속도로 지나갔다. 뚫고 있어요. 뚫었어요. 진입 성공. 금고의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었다. 한은 테라바이트급의 암호화된 장부 계약서, 그리고 사적인 파일들의 거대한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한 파일, 구조 검색해. 캐서거 터미네이션. 민수가 명령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파일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는 숨을 참았다. 열어. 음성 기록으로 전송해. 그녀의 귀에서 로봇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7년 전 박태준과 그의 아버지가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똑똑해서 오히려 위험해요. 배터리 데이터 유출권을 이용하세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합병에 방해가 되게 둘 순 없습니다. 그의 잔인함을 확인시켜주는 차가운 관료적인 대화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그녀를 강타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합병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물로 삼았다. 확보했어요. 한의 어린 목소리가 그녀 자신의 것과 닮은 차가운 분노로 잠겨 말했다. 전부 다요.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모든 걸 가졌어요. 나가요, 엄마. 지금 당장. 한이 재촉했다. 민수는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장치를 분리했다. 그녀는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모든 표면을 닦았다. 하지만 저 아래 비상 대책실의 김이사는 차가운 불안감을 느꼈다. 1. 공격. 그것은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다. 네메시스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전의 공격들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했다. 이것은 연막이었다. 임원층 김이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소리쳤다. CEO 집무실 로그 확인에 당장 그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고 그의 팀원들이 허둥지둥 뒤따랐다. 로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보도 없었다. 하지만 한이 미처 조작하지 못한 내부 미세 중력 센서가 CEO의 그림 근처에서 짧은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김 이사는 총을 뽑아들고 층에 도착했다. 불과 몇 초 차이였다. 그는 집무실로 뛰어들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림은 반듯했다. 책상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희미한 오존 냄새가 났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냄새. 그가 거의 놓칠 뻔한 아주 희미한 꽃향기. 카메라 영상 속 그 여자의 향기였다. 그는 그림을 노려보았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가 여기에 왔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갔다. 강민수는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어둠을 뚫고 루츠테크의 지하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호흡은 차가웠지만 손에 든 검은색 데이터 상자는 뜨거웠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그녀 자신의 7년간의 고통을 증명할 자료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깨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들 셋 넷. 네 쌍의 눈동자가 지휘관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데이터 확보. 민수가 상자를 중앙 콘솔에 연결하며 말했다. 한의 손가락이 즉시 움직였다. 박태준의 볼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단순한 파일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 괴물의 신경망 지도였다. 테라바이트급의 암호화된 장부, 불법 로비 내역 조작된 회계 감사 보고서, 그리고 KMS론 터미네이션이라는 이름의 파일 민수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파멸시킨 완벽한 시나리오의 원본이었다. 그들이 엄마에게 한 짓 원본 파일이에요. 한이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전략이었다.
이걸 그냥 인터넷에 뿌리지 않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준은 이걸 가짜뉴스나 경쟁사의 음해 공작으로 몰아갈 거야. 언론과 대중은 혼란에 빠질 거고 그는 그 혼란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벌겠지. 우리는 그에게 단 1분의 시간도 주지 않아. 그녀는 넷을 바라보았다. 넷 권력망 분석. 넷의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떠올랐다. 유진그룹 이사회 서정우 전무. 박태준의 아버지에게 충성했지만 박태준의 방식을 경멸해요. 그는 명분만 있으면 기꺼이 박태준을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넷이 다음 목표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만결 검사. 그는 유진을 내사했지만 외압으로 좌천됐어요. 그는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해요. 들이이어서 말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유진그룹은 뉴호프시티 스캔들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48시간 내에 대규모 해외 채권 발행을 앞두고 있어요. 신용평가사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재무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녀는 금융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가 이 증거를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에 동시에 터뜨리면 유진의 자금줄은 즉시 끊길 거예요. 조하, 민수가 최종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폭로가 아니다. 이것은 해체다. 한셋, 데이터를 분할하고 재구성해. 서정우 전무에게는 박태준의 횡령 및 배임 증거를, 이만결 검색에는 정계 로비 및 뇌물 장부를, 그리고 신용평가사와 주요 경제지 기자들에게는 조작된 재무제표의 원본과 이중 장부를 보낸다. 각 대상에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야. 아이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였다. 하는 각 패키지에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암호화 키를 심었다. 셋은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마치 유진 내부의 양심적인 고발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메타데이터를 조작했다. 넷은 이 모든 정보가 동시에 정확한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송 프로토콜을 설정했다. 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새벽 5시, 대한민국이 잠든 시각, 네메시스의 마지막 선물이 발송되었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서울, 뉴욕, 런던, 홍콩의 주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 그리고 언론사의 서버로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강민수와 그녀의 아이들은 기다렸다. 폭풍이 시작되기를. 오전 8시, 유진그룹 서정우 전무는 출근길 차 안에서 자신의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된 익명의 파일을 열었다. 박태준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 내역이었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려 자신과 가까운 이사들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같은 시각 이만결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익명의 제보 파일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그가 몇 년간 찾아 헤매던 유진의 로비장부 원본이었다. 그는 즉시 부장검사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오전 9시, 증권시장 개장과 동시에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뉴호프시티 관련 악재가 아니었다. 뉴욕과 런던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유진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동시에 강등시켰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대규모 채권 발행은 즉각 중단되었고 유진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마가 돈으로 막으라고. 그가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정우 전무와 이사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준 회장 당신을 긴급 이사회에 회부합니다.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서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태준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반대편 문이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었다. 박태준 씨, 이만결 검사가 차갑게 영장을 내밀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유진그룹 본사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로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절망적인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마진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박태준의 웃음이 멈췄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돈, 권력, 인맥.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로부터 48시간, 유진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은 안에서부터 붕괴했다. 언론은 네메시스가 제공한 증거들을 연일 한면에 대서특필했다. 부실 시공 환경오염 정경유착, 그리고 7년 전 한 천재 여성 프로그래머를 매장시킨 사건의 진실까지.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해외 지사들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지하 연구실. 민수는 TV 화면에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박태준의 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셋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임시구치소에 수감된 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을 떠올렸다. 강민수.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7년 전의 그 사건. 김 이사가 마지막 순간에 보고했던 내용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루츠테크, 강민수, 그리고 7살짜리 아이, 넷. 박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날짜를 계산했다. 7년. 그녀가 임신했다고 고백했던 그날, 그가 그녀를 버렸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박태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불타는 집념뿐이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제국은 사라졌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는 싸구려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비자금 당국에 눈을 피해 숨겨둔 암호화폐 지갑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나 도피 자금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 그는 네메시스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그는 김 이사를 찾지 않았다. 김 이사는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아 이미 박태준의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림자 속에 존재하는 돈만 주면 국가 기밀이라도 빼내는 업계 최고의 사설 정보 분석팀을 고용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네메시스를 찾아 루츠테크바체와 강민수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파헤쳐. 정보팀의 보고는 빠르고 잔인했다. 그들은 김 이사가 놓쳤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진실을 가져왔다. 루츠테크는 단순한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다. 그곳의 인터넷 트래픽은 지난 7년간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전 세계의 보안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복원한 루츠테크의 내부 서버 로그. 로그에는 4개의 사용자 계정이 존재했다. H, D, S, N. 이 4개의 계정은 지난 몇 달간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 모든 공격의 근원지였다. 그들은 네메시스라는 이름의 단일 개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팀이었다. 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쥐었다. 강민수에게는 조력자가 있었다. 그는 그 조력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를 갈았다. 그는 낡은 현금으로 구입한 차를 몰아 루츠테크로 향했다. 분노와 증오가 그의 피를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왜 패배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붉은 벽돌 건물은 조용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찢어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지하 연구실을 발견했다. 서버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4개의 작은 책상과 의자, 아이들용 가구였다. 박태준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강민수가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1층의 작은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네오였어. 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강민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도 비슷한 깊은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박태준.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삼킨 거지. 우드기지 마. 그가 소리쳤다. 누구야? 내 뒤에 누가 있어? 삼성이야. 아니면 중국이야. 어떤 놈이 내게 이런 힘을 준 거지 말해.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답을 원했다. 그는 자신이 고작 버림받은 여자 하나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민수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당신은 7년 전에도 나를 과소평가했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진실조차 보지 못해. 그녀의 침착함이 박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빠. 바로 그 순간 작고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박태준은 얼어붙었다. 그의 주먹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 입구에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한들 셋넷. 그들은 더 이상 블록을 쌓던 어리숙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작은 어른처럼 냉철하고 분석적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뭐라고? 박태준이 더듬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그저 강민수가 숨겨둔 고아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보았다. 한의 날카로운 눈매. 그것은 자신의 눈매였다. 들의 냉철한 표정.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셋의 야무진 입술, 내색 있고 총명한 눈동자.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7년.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날. 그가 그녀를 문제라고 부르며 버렸던 그날. 아니야. 그가 뒷걸음질 쳤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마지막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조력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게 자금줄이 누구냐고 물었어. 그녀는 4명의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그의 아이들 옆에 섰다. 인사해, 박태준. 이 아이들이 바로 네메시스야. 한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의 방화벽을 뚫은 건 저예요, 아버지. 들이 뒤따랐다. 당신의 주가를 공매도하고 자금줄을 끄는 건 저예요. 셋이 말했다. 당신의 비밀, 금고를 연 장비를 만든 건 저고요. 마지막으로 넷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인맥과 약점을 분석해 이 모든 계획을 완성한 건 저예요. 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괴물, 그의 잠을 설치게 한 유령 네메시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해커 부대나 거대 경쟁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7년 전 쓰레기처럼 버렸던 4명의 아이들 6살짜리 천재들, 자신의 피를 이은 자식들이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의 상실보다 더 깊은 존재 자체의 패배였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약한 존재에게 파멸당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창조하고 버린 존재에게. 그의 오만함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아이러니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네 쌍의 차가운 눈동자,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강민수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 후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몇 달 후 유진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자산은 뿔뿔이 흩어져 채권단과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다. 뉴호프시티는 정부가 인수한 후 안전기준에 맞춰 재시공에 들어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이름은 부패와 오만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박태준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 심각한 현실 인식 장애 및 급성 조현병 판정을 받고 충주의 한 폐쇄형 정신병동에 수감되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날 루츠테크 사무실에서 4명의 아이들을 마주한 순간 죽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아이들, 천재들 이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리고 강민수와 4명의 아이들, 그들은 사라졌다. 루츠테크 건물은 매각되어 진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유진그룹 공매도를 통해 얻은 막대한 자금, 즉 박태준의 금괴에서 나온 정당한 퇴직금은 익명의 기부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어느 한적한 호숫가, 깔끔하고 현대적인 주택의 지하. 루츠테크의 지하 연구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새로운 연구실이 있었다. 하는 양자 컴퓨터에 보안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었고, 들은 빈곤국을 위한 미시 경제 모델을 설계하고 있었다. 셋은 인공지능 의수를 만들고 있었고, 넷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소셜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었다. 강민수가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온하고 행복한 어머니였다. 얘들아, 잠시 쉬었다 하렴.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나와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은 괴물을 물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버림받았던 어머니와 4명의 천재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그들의 진짜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